알렉산더 대왕이 어디까지 오는 거냐면 그리스에서부터 인도 서쪽까지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치고 들어오는 데 있어서 페르시아가 있어요, 중간에. 그때 만들어 놓은 게 장창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5.5m 창의 기적. 그렇게 해서 쭉 밀고 가면서 상대의 대우를 흐트러뜨리고 뒤에 있는 기병들이 양옆으로 쫙 퍼져가지고 싹 긁어버리는 거예요. 이 전법 하나입니다. 알렉산더의 전법은 이 전법 하나예요. 이거에 의해서 다리우스 황제가 무너지죠. 페르시아가 무너져요. 결국 여기까지 와서 인도랑 충돌하기 시작해. 인도가 여기까지 인도입니다. 인도에서는 인도 연합군이 결성되면서 찬드라굽타가 알렉산더 군대를 막아요. 근데 알렉산더는 애석하게도 죽었습니다. 그 전에. 자, 앞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찬드라굽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이라는 거를 인도 쪽에서 결국 인도 쪽으로 오다가 결국 알렉산더 대왕은 죽고 그 다음에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붙는 게 찬드라굽타. 찬드라굽타.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인도 연합군의 수장입니다. 연합군의 수장. 외부 세력, 강력한 외부 세력을 막기 위해서 인도 안에서 어떻게 결성된 그리고 이 찬드라굽타에게는 9,000마리의 코끼리가 있었다. 이건 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9,000마리 코끼리를 이용해서 이제 막아내는 거죠. 코끼리를 어떻게 전쟁을 하냐면 전쟁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코끼리를 쭉 일렬로 세워서 꼬리에 불 붙입니다. 꼬리에 불 붙여. 아니, 꼬리 자체에 붙이는 건 아니고 꼬리에다가 이렇게 섭을 매달아요. 섭을 쭉 매달아. 이게 코끼리 꼬리예요. 머리가 여기입니다. 머리가 아니고 대가리. 코끼리는 대가리. 이렇게 섭을 붙여가지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지나면서 쭉 불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산 사람이 횃불을 들고 다니면서 쭉 당기는 거죠. 이렇게 불 쫙 당겨 붙이는 거죠. 그러면 모든 동물은 꽁지에 불이 붙으면 앞으로 직진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 이제 진 안으로다가 코끼리들이 예를 들어서 한 1,000마리 정도 밀어넣어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창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인도 사람들이 코끼리 전술을 쓸 때는 굉장히 잔인해요. 굉장히 잔인해요. 저는 사실 그런 거 보고는 야, 사람은 확실히 잔인하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전법 쓸 때는 코끼리 앞에 갑옷을 이미 앞에 방어구를 씁니다. 바로 찔리면 좀 문제가 되니까. 그리고 이 상하에다가 칼을 묶어요. 칼 묶어요. 그리고 독한술을 먹입니다. 독한술을 먹여서 애가 이렇게 좀 코끼리가 지능이 좋아요. 지능이 좋아서 문제가 있으면 이걸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먹여서 이제 조금 해롱해롱하게 한 상태에서 돌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창에 몇 번 찔리면 죽을 때까지 휘젓고 다니면서 결국 저 대오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작전이에요. 그 뒤에 이제 이쪽에서도 기병이 들어가는 거죠. 끝은 기병입니다. 대오가 무너진 상황에서 기병이 들어가서 저걸 이제 다 이제 사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륙하는 전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기병 움직이기 전에 코끼리한테 이제 뭐 절단이 나서 결국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뭐가 잔인하다고 얘기하냐면 인도에서 코끼리 전법을 쓸 때는 새끼 코끼리를 같이 대동하도록 돼 있어요. 새끼 코끼리를 같이 데리고 가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새끼 코끼리를 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같이 새끼 코끼리를 밀어버린다니까. 그러면 새끼를 가지고 있는 엄마 코끼리는 그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물러나지 않는데. 그래서 인도 이런 벽화나 이런 그림 같은데 이렇게 부조된 걸 보면 전쟁을 하고 있는 새끼 코끼리가 보여요.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용하는 거죠, 인간들이. 좀 잔인하지 않아요?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동물이라고 하는 게 인간보다는 이렇게 정은 적어요. 상대적으로 자식이나 부모 간의 정이 적다고. 그렇지만 모든 동물은 새끼가 있을 때는 그 모성애라는 게 다 존재합니다. 그게 없으면 그 새끼를 양육하지 않죠. 내가 낳았어도 그 정이 없으면 대면대면 해가지고 얘를 방치하면 얘가 이 종이 끊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이런 종들은 전부 모성애가 있어요. 그래서 저 코끼리 부대로다가 이 장창전법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깨졌어도 되게 재밌는 게 서로 마음이 달라요.
여기서 이제 막히는데 셀레우코스라는 히랍의 사령관 입장에서는 알렉산더 군대의 사령관 입장에서는 인도로 굳이 들어갈 필요성이 없었대. 이미 가지고 있는 땅이 많아서. 그리고 코끼리를 상대할 방법도 딱히 없었대. 딱히 없었대. 저걸 어떻게 처리하기도 그렇다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이미 가진 게 많은데 내가 굳이 알렉산더처럼 또 땅을 넓히라고? 물론 뭐 그게 원인 사람도 있지만 알렉산더한테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알렉산더가 너무 원정을 계속해서 거기에 스트레스들을 이 사람들이 받고 있었다고. 그래서 또 넓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그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여기 주지 않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이 찬드라굽타 입장도 똑같았어요. 내가 인도 연합군의 수장이긴 하지만 인도를 통일한 상황이 아니야. 적은 안에 있어. 내 안에 있어. 나는 그냥 대표권을 가졌을 뿐이야. 그런데 나에게 군대가 있는 상황에서 내 아내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 이걸 이 사람하고 머리박치게 하다가 저 히랍에서부터 여기까지 올 정도로 센 놈하고 머리박치게 하다가 잘못해서 삐딱하면 내가 지금 쌓아놓은 것도 훅 가는데 여기 나보다 좀 모질이한 것들이 뒤에서 꿍시렁거리고 있네. 얘네를 먼저 잡아야겠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어차피 이쪽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중요하지. 여기 나가서 하는 것보다. 여기 나가면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파키스탄 쪽, 이쪽이 지금 파키스탄이고 이 넘어가면 저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제 이란, 이라크 이런 별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다. 그냥 모래바람이 부는 땅이에요. 별로 난 됐어. 난 그쪽 별로 원치 않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찬드라굽타는 이쪽을 정리해야겠다 생각하고 셀레우코스는 여기를 내가 안정시켜야겠다. 라고 하니까 서로 한번 딱 부딪히고 끝. 저거 쉽지 않아. 이렇게. 적절점이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미 가진 게 충분해요. 충분해. 그래서 찬드라굽타가 여기를 다 치고 들어가는 거죠. 안의 세력들을 다 정리하겠다. 그래서 찬드라굽타는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찬드라굽타가 광개토대왕 같은 사람. 우리 역사로 보면. 혹시 그거 아세요? 광개토대왕이 왜 삼국을 통일하지 못했을까? 말 나온 김에 그냥 잠깐 얘기해주면 신라가 통일하지 않고 광개토대왕이나 장수왕 때 그냥 삼국을 통일했으면 우리 땅이 만주까지 가고 훨씬 넓었을 건데 이런 생각 한 번 안 해보셨어요? 살면서? 근데 왜 안 했을까? 광개토대왕이 실제로 군대를 어디까지 오냐면 지금 부산 있는 데까지 와요. 군대를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그리고 그때 신라는 이미 메롱인 상태였었고 그때 쓸데없는 나라가 엉겁결에 훅 갑니다. 그게 가야라고 하는 나라예요. 금관가야가 그때 갑니다. 골로 갑니다. 가야가 철기 문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좀 힘을 썼는데 역사의 미스테리가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잘 그냥 언뜻 지나치니까 자꾸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들어서 그러는데 재밌는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시대의 거의 대부분은 가야를 포함한 사국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삼국시대라고 말하지 사국시대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야가 있었다는 건 다 알잖아. 가야 몰라? 그죠? 그런데 왜 삼국시대라고 할까? 사국시대라고 안 하고. 가야 무너지고 삼국시대가 끝날 때까지 얼마 안 돼요. 이유는 가야는 부족국가 연맹으로서 아예 국가 틀을 좀 덜 갖췄기 때문에 국가라고 안 쳐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지막으로 국가 체제를 갖추고 어느 정도 해보려고 했을 때 갑자기 담덕이 내려왔어. 그게 광개토대왕이야. 내려와서 신라가 왜구들에 의해서 고통을 받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내려왔다가 왜구만 때린 게 아니고 금관가야를 때려가지고 이렇게 스치듯 맞아가지고 가야가 죽었어요. 금관가야가 죽었어요. 육가야 중에서 제일 강력한데 금관가야가 끝!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야가 그 뒤부터 애가 해롱해롱 하다가 결국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렇지. 이게 그냥 재미삼아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고 외구 토벌하러 왔다가 그냥 이렇게 건드렸더니 얘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금관가야가 김해 쪽입니다. 아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거야. 거의 끝에까지 다 내려왔다는 거야. 그러면 통일해도 되잖아? 그 정도 힘이면? 그죠? 통일하는 거랑 거의 마찬가지잖아. 땅 끝까지 거의 다 갔는데? 근데 왜 통일 안 했을까? 했으면 되잖아. 그때 했으면 신라한테 뒤치기 안 당했겠지.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그 공교육이 함점이에요. 맹점인데, 자세한 걸 잘 안 가르쳐 주지. 그리고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되게 재밌는 게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이유는 그러니까 정복한다라는 개념이 달라요. 광개토대왕은 유목문화 계열이기 때문에 유목문화 계열에서는 그 사람이 항복해가지고 내 밑으로 들어오면 정복됐다라고 생각해요. 농경문화 계통에서는 내가 거기까지 완전히 군현을 설치해서 내 나아바리 안으로 들여야 이게 점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그렇게 땅을 빨리 넓힐 수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중간에 센 놈 한 놈만 때려요. 버티는 놈 한 놈만, 그 동네 맹주들 한 놈만 때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조금 작은 왕들은 야, 저렇게 센 제국도 한 방에 훅 갔는데 우리가 버텨서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 징기스칸 밑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고려가 원나라 밑으로 들어가듯이. 그러면 그냥 독립은 유지시켜주고 그냥 세금만 걷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게 넓혀요. 이게 유목의 사고관이에요. 유목의 사고관.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다 통일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신라나 이런 거는 바치고 있었거든, 고구려에. 그러니까 백제는 조금 제가 문제가 있지만 신라 정도, 가야나 이런 애들은 내가 이미 다 끝냈어,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통일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이. 광개토대왕이나 찬드라구프타나 알렉산더 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런 정복군주 뒤에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걸 한 세대 정도 쫙 눌러줄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해서 이걸 안정화시켜주는. 창업도 어렵지만 수성은 더 어렵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새로 뭔가를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지켜내는 거야말로 더 어렵다. 그래서 광개토대왕 밑에는 장수왕이 있었던 거. 그게 이제 고구려. 장수왕 진짜 대단해. 광개토대왕이 39에 제가 죽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17세 주기에 22년 통치예요. 오래 했습니다. 제위 22년이면요, 제법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39에 죽었으니까 몇 년 못하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야. 근데 장수왕하고 비교하면 장수왕 18살에 즉위해갖고 79년 통치. 왕으로 79년. 97세. 도대체 뭐요? 알렉산더나 이런 사람들이 제가 아마 물 갈아먹고 일찍 죽었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아버지는 39세에 죽었는데 아들은 97세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요? 39세 대 97세? 어떻게 사람이 3배 가까이 살아? 근데 생각을 해봐요. 광개토대왕은 유목문화 정신을 가지고 국내성에 있었던, 쉽게 말해서 지금 만주 쪽에 있었던 사람이고, 장수왕은 내륙문화예요. 평양으로 천도하잖아. 저 사람은 안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농경문화 계열로 바꾸는 거라니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의 천도라고 하는 게 유목문화 중심에서 농경문화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오래 살 수 있는 조건은 갖춘 거야. 아버지 같이 쏘댕기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고, 장수왕의 특징이 조공무역이에요. 그러니까 잘 갖다 줘, 중국에. 우리 그냥 잘해봅시다 이러면서 싸우고 자시고 떠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이러면서 가는 스타일이에요. 아버지는 한 성깔 하는 스타일이고. 그런데 그게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 혹시 어머니 사이에 뭔가가 있었지 않을까? 좀 많이 다른데, 뭔가 이렇게 좀 DNA 검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계열 기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도 97세를 살았다는 건 뭐 대단한 거. 그건 뭐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잘 살았으면 장수왕이. 그리고 되게 재밌는 얘기 한 가지 해드릴까요? 저렇게 너무 오래 살잖아요. 그 뒤부터 나라가 기웁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오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 망합니다. 중국의 오나라도 저렇게 망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일본처럼 물러나주면 좋은데 왕이 전체를 다 관할하는 데 있어서 97세면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87세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87세 아닙니다. 지금 저 97세라고 하는 나이는 지금으로 말하면 115세 이상이에요. 115세 이상. 정상적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75세도 판단 제대로 못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30년 동안 누군가 장막 주변에서 하는 휘두르는 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골로 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노인네가 되면 옆에 사람이 좋은 말 하는 사람 말만 들어요. 희한하게도 그렇게 돼. 그러니까 젊었을 때 판단력도 좋고 이런 사람들도 노인이 되면 딱 그리고 싫은 말은 더럽게 싫어. 아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사실 한 살이라도 젊은 사람이 계속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오래 살면 권력 공백이 생겨요. 계속 자기가 다 하면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자기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가 넘어가요. 그래서 저렇게 오래 산 분이 한 분 딱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나라가 훅 기웁니다. 역사가 늘상 그래왔어요. 늘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이런 광개토대왕에게 장수왕이 있듯이 찬드라굽타에게 찬드라굽타의 아들이 누구냐? 빈두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장수왕 같은 캐릭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역사상 불멸의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아들만 101명. 나는 그 얘기를 볼 때마다 도대체 저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건가? 딸 빼고 아들만 101명이에요. 딸까지 치면 한 200명입니다. 200명.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는 현대 과학으로 해가지고 뭐 임신 가주기 뭐 이런 거를 뽑기 전에 그냥 아무렇게나 해서 저렇게 만든다는 건요. 무지막지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냥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현대 과학을 빌리지 않는 이상 지금 이게 2300년 전 얘기라니까. 와, 그게 가능해요? 왜냐면 여자가 한 달 내도록 임신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그게 며칠이거든. 그리고 그 며칠인지를 옛날 사람은 몰라요. 그걸 알았으면, 그것만 알았으면 왕손이 훨씬 많아졌을 거예요. 조선도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자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자손이 없어서예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아들이 없으니까 뭐 철종, 강화도령 철종 데리고 오고 뭐 데리고 오고 그 정도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대가 끊겨버리니까. 여자가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왕한테 여자가 왜 없겠어. 여자야 많지. 근데 그게 임신 그 가주기가 언젠지를 모르지. 임신 가능성이 있는 그 날짜가 언젠지를 모르고 그냥 점이나 봐가지고 별자리 보고 뭐 이래가지고 이때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여자는 준비가 안 됐을 때지. 허방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그러니까 맨날 허공에 발길질하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게 없잖아. 후손이 첩을 두고 뭐 다 할 수 있는 게 왕이라도 후손이 손이 그렇게 귀한 거죠. 근데 2300년 전에 아들만 101명을 낳았으니 기술이 좋아도 너무 좋지. 그냥 스치고 지나가면 임신이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오래 못 산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동시에 몇 명씩 난다니까 지금. 이번 달에는 몇 명. 그러니까 공장이 여러 개가 동시에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소나타가 나오고 저쪽에서는 그랜저가 나오고 막 이렇게 막 출고가 되는 거지. 한 공장에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다니까. 계산상으로 봐서 200명 이상이에요. 200명 이상. 200명 이상. 그리고 저렇게 빈두사라 왕이 저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다니겠어? 정치하고 있지. 앉아서 안정적 정치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가 잘 돼요. 그래서 101명을 낳았지. 아들만 101명. 그 중에서 수시마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최고 이제 강력한 사람이고 거기에 이제 아쇼카 왕이 있죠.
아쇼카 왕은 뭐 별 볼 일이 없는 사람이고, 기록에 의하면 아쇼카 왕 어머니는 또 일찍 돌아가셨다 하고, 엄마가 일찍 죽으면 왕위 계승에서 멀어집니다. 늘상 제일 강력한 왕위 계승권자는 누구냐? 엄마가 앞쪽에 있어서 번호표가 앞쪽이야. 그래서 걔네들이 장성했을 경우, 그러니까 조선으로 얘기하면 민씨 집안, 민씨 부인 옆에서, 그러니까는 뭐 이방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쭉 나오면 그렇게 위쪽에, 그러니까 장성한 아들 쪽, 아니면 엄마가 엄청 이쁜, 지금 총애를 받고 있는 엄마의 자식. 그러니까 이성계 때도 딱 그렇게 나온 거라니까. 이성계 때도 사건이 그렇게 벌어진 거라니까. 이성계가 있는 거고, 그 이방원 같은 그런 큰 방과 뭐 이런 식으로다가 큰 아들들 계열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방석이 엄마. 이게 이제 총애 받는 부인. 여기 부인은 그냥 존재하는 부인. 가족끼리 이러면 안 돼라고 하는 부인. 이거는 이쁜 부인. 이 두 세력이 언제나 붙어요. 그건 역사는 늘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뒷작업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뒷작업을 해줄 사람이 없어. 왕실에서 함부로. 그래서 엄마가 없다는 거는 거의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쇼카 왕네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쇼카 왕은 또 특징이 승질이 들었고 얼굴이 못생겼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아쇼카 왕 엄마가 아마 신분이 낮았을 거다. 약간 천민 계열이었을 거다. 뭐 그렇게도 되거든요. 뭐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홍길동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쇼카 왕에 대해서 인물이 추하고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마 약간 흑인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흑인이라는 뜻은 아니고. 그래서 아쇼카 왕에게 엄마가 없다는 거는 왕위 계승권에서 별로 상태가 안 좋다는 거고, 이미 다 끝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승질도 들었고, 그 다음에 인물도 추하고. 아쇼카 왕의 캐릭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장비 플러스 조조예요. 머리는 조조, 몸은 장비. 예,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입니다. 그게 아쇼카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쇼카 왕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아버지가 진짜 성군이에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저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아쇼카 왕을 죽일 생각을 해요. 쟤를 좀 죽였으면 좋겠다. 잘못했다가 제가 살아나면 이성계 시절에 왕자에 난 나듯이 저런 식으로 혼란스러워지면 피곤하다. 쟤를 좀 죽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는 건 언제나 어렵다니까요. 아들이 아버지 죽인다는 얘기는 많이 있어도 아버지가 아들 죽이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제일 큰 사건이 사도세자 사건이잖아요. 사도세자 사건. 사도세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정조가 사도세자를 세탁해줘요.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전부 안 좋은 걸 덮어줘. 근데 사도세자가 영조가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이 사람이 약간 이렇게 미칩니다. 그래서 이 미친 상황이 되면 폭주 상태가 되고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냥 행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활을 쏘면 잡히면 그냥 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세자한테 죽은 사람이 한 1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연쇄살인마? 그것도 묻지마예요. 묻지마. 그래서 이게 뒤집어지면 판단을 못하는 정도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지 못할 말까지 나중에 했잖아. 사도세자가 아버지를 죽이겠다. 그게 결국 이제 영조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놈이 저런 식으로 위험한데 내가 감싸주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지. 제가 나까지 이러니까 결국 뒤주에 넣어서 죽이는 뭐 이런 복잡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세자가 죽고 난 뒤에 결국 정조가 내린 시효가 사도세자잖아.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생각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애틋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가에서는 특히 그런 일이 많아요. 하지만 그걸 애틋하게 여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 근데 부모가 자식을 죽인 뒤에는 그게 잊혀지지는 않는가 봐.
근데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아요. 내리사랑이 더 큰 거거든. 치사랑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저 아쇼카를 죽이고 싶었지만 죽일 수 없었어. 그때 제국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반란이 일어나요. 그 반란이 일어났을 때 아쇼카에게 조금의 군대를 주고 그 반란을 진압하라고 보내요. 그 사건은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근데 아쇼카가 가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가서 반란을 진압하다가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주면 이제 국가적으로 추모해 줄 수도 있고, 아, 내 아들이 이렇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인가 봐. 우리 아들이 이렇게 국가 반란을 진압하다가 죽었어요. 물론 그래도 100명이 남지. 그래도 나에겐 100명이 있어. 라고 하지만 좀 죽었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 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버지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아쇼카 왕이 장비 플러스 조조기 때문에 가서 그 반란을 아주 효율적으로 진압을 하고 그 반란군까지 이렇게 포섭을 해버려요. 포섭을 해. 신출귀몰해. 그렇게 해서 결국 제국으로 돌아와요. 제국의 수도가 어디냐면 파탈리푸트라예요. 이 근처. 파트나라고 되어 있는 파탈리푸트라. 이쪽으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돌아올 때쯤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는 그냥 왜? 너무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도 사람인데 강철이 아닌데 200명을 만들고 살 수 있겠어? 그렇게 해서 결국 제국으로 돌아와서 그 군대를 가지고 파탈리푸트라를 치고 들어와요. 수도로.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통솔할 사람은 별로 없고 한 100명 정도가 되는 이제 왕자들이 이렇게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을 때 그때 리더가 수시마예요. 수시마라고 하는 사람이 했는데 결국 실전 부대를 거느린 아쇼카한테 밀립니다. 이건 원래 수도 안에 있는 군대들이 계급만 높지 약해요. 왜? 이건 실전 부대가 아니거든. 그래서 아쇼카가 실전 부대를 가지고 오니까 결국 수시마가 패배하고 아쇼카가 이 101명 중에서 자기 빼고 100명이에요. 한 명이 저니까 100명 중에 99명을 죽인다는 거잖아. 이거야말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3일 수심은 천재 보고 100년 간탐은 일조진이라. 3일 동안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가 되고 100년 동안 아낀 간탐해갖고 모은 재물은 한순간에 사라진다. 딱 맞는 얘기지. 아버지가 100명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어. 그죠? 그 노력 보통 노력이 아니야. 여러분이 한 2명 낳는데도 보통 노력이 아닌데 100명을 낳느라 얼마나 노력을 했어. 그 노력이 한 방에 끝났지. 그래서 99명을 여기서 죽이고 1명을 살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 살았지. 자기 플러스 아쇼카 플러스 1명.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저애만 동복 동생이고 나머지는 다 이복 형제였대요. 나머지는 다 이복 형제였대요. 그래서 이복 형제는 싹 죽이고 자기 친엄마 동생만 하나, 내 진짜 동생만 살려준 거야.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아쇼카 왕을 잘 안 따라요, 사람들이. 잘 안 따라. 왕이 계승권자가 아니어서.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한 거랑 똑같은 행동을 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는 군대를 조금만 줘서 보내. 그리고 죽으면 전쟁터에서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기고 오잖아요? 또 보내. 이겼으니까 한 번 더. 어유 저렇게 잘하는지 몰랐네. 이렇게 해서 또 보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 왕권은 점점점 강해지고. 그게 아쇼카의 통일 정책이에요. 인도를 쭉 통일하고 어디까지 통일했냐면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 칼린카에서 진짜 대박 사건이 벌어져요. 이게 마지막 전투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박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칼린카 전투인데 10만이 죽고 15만이 잡혔다는. 뭘 놀라지 않네. 2200년, 2300년 전 얘기인데
수나라 100만 이런 얘기는 사실은 훨씬 뒤 얘기고 그건 500년대 얘기고 이거 굉장히 빠른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나오네. 이때도 뭐 동원된 게 60만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상 죽은 사람만 10만이고 포로가 15만이에요. 그러니까 전투 규모는 훨씬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칼린카를 끝으로 해서 인도를 이렇게 장악을 하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삐지고 나가요. 그래서 이만큼 이거를 전인도의 최초 통일이라고 합니다. 최초 통일이라고 합니다. 이 밑에까지는 왜 안 내려가냐? 이거는 그냥 쓸모없다라고 봐요. 이거 날도 덥고 얘가 적도 쪽이에요. 그런데 가서 뭐 하냐?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버리는 거지. 쉽게 말해서. 아이, 그럼 됐어. 이래도 이걸 최초 통일이라 그래요. 그리고 아쇼카 왕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산치대탑. 인도에 가면 이쯤에 산치가 있어요. 산치가. 보팔에 산치대탑. 보팔 들어보셨어요? 보팔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대폭발. 폭발 예전에 그 폭탄 사고가 있었는데, 폭파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산치대탑이 있는 데가 거기에 아쇼카가 왕 되기 전에 갔었던 데요. 왕 되기 전에. 예, 산치 총독으로 내려가요. 사연은 그래. 산치 총독으로 내려가. 총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거기서 딸을 낳고 아들을 낳아요. 그게 딸이 마힌다라, 아니 아들이 마힌다고 딸이 상가미타요. 이렇게 둘을 낳을 정도니까 최소한 2년 이상은 살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빨라도 뭐 2년 이상 살았겠지. 그래서 저 산치 총독으로 내려가서 저기서 이렇게 있는데 왕자 입장에서 총독은 거지 같다는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보고 총독을 하래? 아니, 뭔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던지는 얘기예요. 그냥 그러려하고, 삼성전기 사장, 대단한 거예요. 어우, 시켜만 주면 좋지. 이렇게 했는데, 삼성가의 완전 로얄 혈통이야. 북한의 백두 혈통처럼. 그럼 삼성전기 사장 이러면, 뭘로 보고 삼성전기 사장을 하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당연히 삼성전자 사장을 해야지. 아니면 전자 회장을 해야지. 왜 내가 우리 집안에 남자가 몇이나 있는데 막말로 얘기해서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조금 뭐 사람 장난해? 이렇게. 보통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 올라가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뭔 쓰레기 같은 걸 주고 그래? 이렇게. 그래서 산치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가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아쇼카 눈에는 안 차.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오락가락하고 있었대. 사람이 좌절해서. 그러다가 임기가 끝나고 파탈리푸트라로 돌아가요. 여기서. 산치에서 파탈리푸트라로 돌아간다고. 돌아갈 때 저 마힌다하고 상가미타 엄마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돌아온다. 다 그렇게 말은 하고 갔지만 간 뒤에 까먹었지. 그래서 예전에 심수봉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고. 돌아오지 않아. 그렇게 해서 안 돌아오게 됐고 결국 어떻게 일이 되냐면 이 여자는 저 아쇼카 왕의 말을 믿고 매일같이 나가서 이렇게 올까 동구 밖에서 기다려요. 네 아버지가 온다 그랬다. 뭐 이러면서 그러다가 죽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하고 난 뒤에 나중에 불교로 이제 개종을 하거든요. 그 사건은 다음 시간에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뒤에 얘네가 찾아와요. 마힌다하고 상가미타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에 대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이러니까 그때 이제 기억이 난 거야. 그런데 너네 어머니 그래 어찌 됐냐? 이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렇게 매일같이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물론 여러분도 그랬을 수 있을 거예요. 그지? 야, 여러분들 마음을 다 알잖아. 여러분도 그랬을 거야.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 아무리 황제라도 방법이 없잖아.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서 내가 그 여성을 위해서 내 부인이었던 그 여성을 위해서 큰 탑을 만들어 주겠다. 그게 산치탑이에요. 그게 산치탑. 그래서 제가 인도 가면 두 개의 사랑 유적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사랑 유적이 거대한 사랑 유적이 이 산치탑. 이게 약간 비극이지. 그리고 얘네는 결국 출가해요, 둘 다. 그래서 스리랑카 불교, 스리랑카가 어디냐면 이렇게 해서 인도의 눈물 이렇게 해서 요 있는 데 있어요. 홍차가 꿈꾸는데 홍차의 꿈 실론티 여기에 이제 남자 스님 비구 이건 비구니 이 두 분이 가서 시조가 돼. 그리고 저 때 이제 보리수를 가지고 가거든요. 저 붓다가에 있는 보리수를. 그래서 나중에 붓다가야 보리수가 죽었을 때 저 스리랑카 보리수를 가지고 심어요. 그래서 가장 근사치에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나무의 가장 근사치에 있는 나무가 스리랑카에 있어요. 저분들이 갖고 간 나무는 계속 살아 있었거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산치탑이라고 하는 데가 하나의 사랑 유적이고 약간 그건 불교적인 비극 유적이고 또 하나는 타지마할이에요. 타지마할, 아그라에 있는 타지마할. 이거 사자한이라고 하는 이슬람 술탄. 술탄이 22년에 걸쳐서 타지마할을 만든다고. 22년에 걸쳐서 마누라가 얼마나 좋았으면 22년에 걸쳐서 만들어.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난 이게 진짜 놀라워. 결혼하자마자 저렇게 된 게 아니에요. 춘향전처럼 이도령과 성춘향 이렇게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거 이해되잖아. 19년을 살았어요. 그게 이해가 돼요? 19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애절하다고? 19년을 살았으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요? 19년을 살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애가 14이에요. 무슨 놈의 여자가 배가 꺼지잖아. 내가 너가 배는 안 골게 하겠다. 뭐 이랬는가 봐. 약속을. 19년 동안 14명이야. 애가 빠지면 또 차. 빠지면 또 차. 뭐 이거 계속.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거든. 그런데 19년을 살고 14명의 애를 낳았으면 몸도 다 망가지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여자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 마누라를 데리고 가요. 근데 기록에 보면 인물이 아주 출중한 게 아니고 성격이 좋고 말을 재밌게 한대. 그게 오히려 더 오래 간 것 같아. 19년을 살았다 하니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인물보다는 뭐 음식 잘하면 더 오래 가고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거야 지금. 얼굴만 갖고는 19년을 가겠어요? 왜냐면 황제한테는 얼마나 쟁쟁하게 치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게 술탄들은 땅을 넓히고 전쟁에서 승리해야 계속 권위가 올라가요. 그래서 정복전쟁에 나갔다가 나 진짜 저거 대단하거든. 정치 엄청 잘한 사람이에요, 사자한이. 그런데 임신한 상태에서 14째를 임신해서 만삭인 상태에서 이 마누라가 전쟁터에 따라와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경험해봐서 알지만 이게 힘든 상황에서 전쟁터에서 아무리 뭐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 그래도 계속 수레 같은 데 덜커덩거리. 그래서 애 낳다가 죽어요. 애 낳다가 죽어요. 근데 죽는 데서 끝이 아니고 진짜 이거 대단하다. 이 사자한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애를 낳다가 죽은 여자를 위해서 날을 샜대. 충격을 받아가지고 사람이 하루 만에 머리가 휘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런 일이 있다네. 나는 그런 거 보고 내가 찾아봤는데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봤는데 이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어. 물론 우리는 절대 머리가 하루 만에 셀 수는 없으니까. 근데 고민을 얼마나 했냐면 난 예전에 그 백발마녀전이라는 사실 소설에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봤었거든. 그런 게 샌다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가능해? 왜냐면 이미 머리는 자라 있는 거고 올라오는 게 샌다는 건 가능해도 이미 까만색으로 나와 있는 게 어떻게 그게 변형이 되냐? 이게 이치적으로 안 맞잖아. 왜? 거기까지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아? 네. 아니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사자한 얘기에서 또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충격받아서. 나 그런 사람 한 명 만났네. 나중에 한 명을 만났어. 어떻게 하다가. 아니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망해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뭐 이빨이 하루아침에 다 빠지고 자고 나니까 이빨이 싹 빠지고 머리가 샜대.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았는가 봐. 그래서 저런 것도 가능한가? 이러는데 이 사장이 아무튼 진짜 이렇게 황제가 애처가인 경우도 있나 싶을 정도. 진짜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아까 아쇼카 왕처럼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이러다가 뉘우치고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고 뭐 이런 게 보통 일반적인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타지마할 같은 데 하면 그 여자가 뭄타지마할이거든. 타지마할이 마할의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2년 동안 죽고 난 뒤에 이 정치에 놉니다.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정치를 안 하고 놓고 그냥 이거 타지마할이나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한테 뒤치기 당해가지고 왕이 뺏기고 유폐되고 이렇게 죽어요. 결국 좀 뒤에는 비극적이지. 그런데 19년에 14명. 놀랍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늘 굉장히 놀라운 걸 두 가지 듣는 거야. 아들만 101명. 19년에 14명. 그리고 그런데도 얼마나 애틋했으면 죽은 뒤에 충격을 받아서 머리가 샜음. 여러분 박간 장관이 돌아가시면 머리가 새겠어요? 여러분은 머리가 셀 필요가 없어요. 이미 새 있고 염색을 했을 거니까. 염색만 멈추면 이미 당신은 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아쇼카 왕이 통일하는 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아쇼카 왕이 이제 불교를 전향해서 어떻게 불교를 넓히는지, 큰 종교가 하나 만들어지고 그게 세계 종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제국적 후원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도 나중에 로마가 흔들릴 때 이제 기독교를 지원하면서 세계적인 그런 종교로 크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도 이 아쇼카의 마우리아 왕조, 물론 마우리아 왕조는 찬드라구프타가 만든 거죠. 그게 이제 통일 제국을 건설하면서 엄청나게 큰 제국을 건설하면서 이제 경제적으로나 안 그러면 이렇게 후원을 많이 해주는 거죠. 로마까지 불교미들하고 사신을 보낼 정도예요. 아쇼카 왕이 나중에 로마까지.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지만 너무 많이 경제적으로 후원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복잡한 문제들이 벌어지죠. 가난한 집은 싸움이 없지만 부잣집에는 언제나 싸움이 나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해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진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쇼카 왕이 불교로 전향하기 전 얘기예요. 지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그냥 얘기하면 삼청교육대 같은 거. 근데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 살아서는 안 내보내준대. 부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저 모래를 한 놈이 이렇게 주먹을 쥐어가지고 모래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공양을 하겠다, 보시하겠다, 이렇게. 저 꼬마애가 나에게 모래를 보시한 공덕으로 내가 열반하고 난 뒤에 200년 뒤에 인도를 통일하는 대제왕이 될 것이다. 단 모래를 보시하고 받은 공덕이기 때문에 인물이 추하고 용모가 추하고 성질이 더러울 거다.